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의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영재학자 네, 우석진입니다. 오늘도 울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울려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울리고 계세요. 네,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디서도 못 듣고 못 보는 경제 코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슈퍼챗을 좀 받아야 할 텐데. 저희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슈퍼챗을 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사설로 하게 되면 그때는 예. 꼭 불러주십시오. 네. 예. 참고로 우리 교수님께서 유튜브를 참 많이 이렇게 챙겨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정 관련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월 16일이니까 이제 얼추 이제 내년 예산에 지금 이제 골격이 나올 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도를 보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한 대략 3%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예.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예산 사이클상 이제 그 정부의 예산안이 이제 성안이 돼가지고 이제 9월 초가 되면 국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8월 중반이니까 이제 뭐 거의 예산안은 이제 거의 다 나와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하고 뭐 이제 관계자들이 조금씩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 총지출 증가율을 뭐 3%대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3%더 늘리잡는다. 네, 3%.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대충 한 예산 기준으로 보면은 추경을 안 한다고 치면은 639조예요. 네, 그렇죠. 639조니까 그거에 한 3% 정도면은 대충 한 660조 정도 그 언저리가 될 거다.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예. 그 작년에는 근데 그 전에보다 한 5% 정도, 5.1%인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늘렸던 거고,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대략 한 7에서 9%,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늘려왔던 거고. 그러면 이건 긴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이제 기존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보통 한 대략 한 5% 정도, 그 정도 했고. 최근 중에 가장 좀 적었던 해가 2010년이에요. 2010년이 이제 MB 때. 그렇죠. 예, MB 때 이제 2.9%. 2.9%. 그때는 또 저기 그 세계 경제위기 바로 그 뒤죠. 세계 경제 바로 뒤고 그다음에 2009년도가 어떤 해냐면은 이제 MB가 집권을 하고서 예. 그다음에 총선이 바로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에 있었죠. 예, 그 총선을 이겼죠. 그렇죠. 이기고 나서 이제 대규모 감세를 진행을 하고 2009년도에 그 명목 세수가 감소했던 그 해예요. 2009년이. 보통 이제 명목 세수라는 거는 감소를 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제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명목 세수가 감소를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감소했어요. 그게 이제 감소했던 해예요. 감세 때문에. 감세 때문에 대규모 감세 때문에 감소했던 해인데 그 다음에 또 세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지금 나오는 예상대로 3% 정도라면 역시 그러니까 세수 펑크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그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가 좀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죠.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재정에 이제 뭐 총 지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지출 증가율을 보통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그 자연증분이에요. 예. 자연증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이 인구 구조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노인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그 기준 중위소득을 좀 인상을 좀 많이 했어요. 육아휴직 장려금 아까 전해드렸는데 그것도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대상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거 기준해가지고 또 금액도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러면 3%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연증분을 따지고 놓고 본다면 높게 잡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뭐 거의 뭐 그런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우리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따져볼 때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아웃풋 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웃풋 갭? 아웃풋이라고 하는 건 산출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뭐 산출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GDP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갭이라는 게 좀 있어요. 갭. 그럼 뭐예요? 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성장할 수 있는데 실제가 원래 우리가 그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보다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뭐 차이 뭐 이런 거가 된 거면? 너무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아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워가지고 네. 여하튼 뭐 예컨대 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다. 비유가 찰져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머리는 좋다는 건 잠재력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좀 올려붙여야 되니까 머리가 좋은지는 근데 이제 확인은 안 된 거죠. 예, 최근을 좀 그 해야 되는 건데 뭐 내년 경제 성장을 뭐 지금 뭐 기재부 같은 경우는 뭐 2% 뭐 전반 뭐 2.4%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많은 기관의 이제 전망들이 뭐 역시 내년도 1%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만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게 겁니까? 나올 거라고 일단 저는 이제 판단이 되죠. 그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걸 우리가 경기 순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경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럴 때 정부의 재정 스탠스는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재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웃풋 갭이 이제 뭐 음수라고 표현을 하면은 네거티브라고 표현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도 지금 실제가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럼 정부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제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그렇죠. 재정 풀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자연정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정부의 역할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한 5% 전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3%라면 재정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3%라고 하면은 지금 좀 내용을 뭐 예산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이제 이념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이념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제 기재부는 중심을 좀 잡아요. 이념적이라 혹시 뭐 그러니까 입만 열면 열리는 재정 건전성 그 얘기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 1980년대 보면은 그 뭐 미국의 레이건 정부일 때 우리가 뭐 영어로는 이제 starve the beast라고 하는 표현인데 beas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야수니까 야수를 starve 뭐 굶어 죽여라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겁니까? 아니 정부는 야수니까 굶겨야 된다. 정부를? 예. 뭐 아무것도 못하게. 예. 그래서 뭐 세금도 내리고 돈도 없고 쓰는 것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신자유주의 논리 아니에요? 그게? 뭐 저는 뭐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은 아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로 줄여놓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고 니네가 뭐 이렇게 설치냐 이 얘기잖아요. 그 뭐 얘기.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재정도 적자가 생기고 예.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무역 부분도 국제 부분도 적자가 생겨서 상당히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우리도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3%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경기 판단이 굉장히 안이하다고 봐요. 그게? 예, 경기 판단 3% 총지수 3% 한다는 거는 경기 판단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니냐. 재정리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안 해도 돌아갈 거다.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걸 좀 이따 좀 따로 여쭤보고 따로 여쭤봐야 될 포인트니까 일단 빼놓고 그런데 일단 지금 세수 펑크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일단 지금 부족한 세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교수님이 여러 차례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제 단기 차입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메우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제가 사실은 이 포인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제가
계속 제기를 해왔죠. 여기서 많이 말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촌촌님들은 좀 몇 번 들었을 맞아요. 텐데 이게 무슨 지금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로켓 쏘는 수학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등호.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좀 되는 거거든요. 전자 계산기 갖고 다 되죠. 그렇죠. 네.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엑셀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세수가 우리 정확하게는 이제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예. 진도율 대비로 보면 한 10%포인트 빠져 있는 거고 금액으로 보면 한 40조 정도 그렇죠. 빠져 있는 거고. 지난주에 그래프까지 쫙 제시해서.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세수 결손이 생길 거는 이제 이미 정해진 거예요. 무슨 뭐 상저 하고다 해가지고 마치 하반기에 뭐가 거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일단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는 이제 지출 진도율이 지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얘기죠.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네.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총 지출 진도율이 절반 정도가 끝나면은 6월까지 지나고 나면은 6월 말은 보통 한 60% 정도까지 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1년을 절반으로 나누면은 절반 딱 쓰면은 사실 50% 쓰면은 다 쓴 건데 요즘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기 집행.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라 해가지고 돈을 땡겨서 쓰거든요. 땡겨서 쓰는데 그래서 우리 올해 이전을 평균을 좀 대충 내보면 한 60% 가까이 와요. 6월 정도 가면은. 근데 지금 한 55% 정도 되거든요. 총지출 진도율이. 그러니까 5% 정도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한 측면이고. 그럼 그래도 돈을 좀 써야 되니까 이 돈을 어디서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두 가지 소스로 구하고 있어요. 재정 증권이라고 하는 이제 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만기는 한 2달 좀 넘어가는데 63일물인데 2달 정도 만기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장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계속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뭐 감출 수가 없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계속 그렇죠. 시장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팔겠다, 이거 얼마큼 팔겠다를 계속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하지만은 가서 보면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이자는 많이 줍니까? 이자는 이제 시장가로 주는 거죠. 시장가로? 시장가로 주고 단기니까 조금 비싸죠.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 한국은행 빌리는 거. 빌리는 거. 초단기로. 초단기로. 예, 보통 한 만기는 기재부 주장으로는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보통 이제 보름 미만으로 빌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초단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지금 당장 들어올 건데 그렇죠. 17일 날 공무원 월급 줘야 되는데 한 1조가 부족하네. 말 그대로 그렇죠. 잠깐 빌려줘. 그렇죠. 그래서 잠깐 빌려서 쓰고 말 그대로 급전 융통. 급전 정도 급전이죠. 예, 쓰고 금방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능성 열어놓은 거죠. 그 열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뭐 정부가 급전 필요할 때 사실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빌려서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그 기재부 것도 좀 이해할 것이 좀 있는 것이 재정증권으로 돈을 많이 빌리면은 시장에 돈이 말라요. 아, 그렇죠. 걸로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뭐 이런 사채, 회사채, 뭐 정부의 채권 뭐 이런 게 다 거의 사실 같이 돈을 빌리는 하나의 일종의 채권인데 채권 시장에서 정부가 돈 빌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안전하고 좋으니까 돈이 이제 회사채로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얘기는 재정 증권으로만 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재부가 한은에서 차입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돈이 지금 무지하게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는 뭐예요? 지금 나가고 있는. 저게 이제 매월 정부가 2019년도 이후로 돈을 얼마큼 빌리고 있는지. 근데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급증을 해 치솟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잔고가 보통은 한 1조 이하로 보통 빌리고 빌려도 금방 갚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빌렸던 거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돈을 좀 많이 빌렸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시국에 이제 일단 생산, 소비 이런 게 다 거의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올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세정 지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금 거둘 거를 좀 밀어줄게. 혹은 감면해준다. 예,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세정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잠깐 그렇지. 빌려가지고 좀 썼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 이후로 지금 올해 이유 없이 가장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 그런 지금 해가 되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세수 결손 때문이다. 세수 결손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세수 결손을 생겼으면 사실 돈을 빌리면 되거든요. 이 한국은행이 아니고 예. 정상적으로 재무증권을 통해서 빌리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건전 재정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 뭐 국채 발행 안 한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난 삐뚤어질 테야. 그런 기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럼 여기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어차피 또 한국은행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전체 지금 7월까지 지금 100조를 넘게 빌렸고 그건 누적액이죠, 누적액. 누적액이 역대급 최고고 그럼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데 예. 이자는 보통 이제 한국은행이 좀 싸게 빌려줘요. 예, 통환증권이라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들어봤다. 통환증권. 예. 뭐 증권이 있는데 거기에 0.1% 그 가산해가지고 뭐 비교적 싸게 빌려줘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보는 편하죠, 뭐. 근데 그거의 이자액이 지금 1,100억을 넘어섰다. 7월 말까지. 야, 이거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1년에는 이자액 합계가 9억인데. 그렇죠. 2023년에는 1, 2분기만 해서 1,100억?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벌써 1분기 때 이런 식으로 돈 빌리면은 맞아요. 이자액만 2천억 넘어간다. 지적하셨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뭐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나온 걸로 보니까 제 계산이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관리할 때 이 재정 증권하고 하는 차입은 그렇게 뭐 관리 대상으로 넣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많이 쓰질 않고 그리고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뭐 100억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전체의 그 큰 예산으로 보면은 그냥 절사하는 그냥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정부가 운전자금으로 필요하면 써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허용을 했던 건데 네. 이 정도로 쓸 것 같으면은 이거는 지금 국가 채무 관리하는 시스템이 넣어서 네. 고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뭐 건전성 재정 건전성을 재는 측도에도 이거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급전을 융통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돌발 상황 때문에 네, 그렇죠. 그때 급전을 융통하는 거지. 이거는 만성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채권을 뭐 1년짜리, 2년짜리 발행해서 쓰나 그러니까 보름짜리를 제 말이. 계속 연장해서 쓰나 마찬가지고 이게 그 사실은 요 개정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한국은행 그 대정부 대출 그 개정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말잔이라고 월 말에 잔액을 좀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월 말에 돈을 갚아. 그래서 없어. 우린 다 갚았어. 그리고 다음 달 1일 다음 달 1일 빌려.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7월 말에 지금 그 한국은행 그 차입은 지금 7월 말은 0이에요. 잔고 기준으로 하면. 잔고 기준으로 하면은 돈은 뭐 엄청 빌려서 썼는데 예. 우리 없어. 다 예. 갚았어.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관리하는 이 체계도 이제 평잔이라고 그러거든요. 평잔. 월 평균 얼마큼 빌렸었냐. 그 체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눈가림이잖아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뭐 건전성을 좀 중요시하는 이제 지금 그런 기조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넣고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뭐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무슨 국제적 기준이 뭐 그렇지가 않고. 근데 우리가 뭐 언제 뭐 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살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예. 결국은 사실은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에 따르면 거의 감축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재정은 역할을 안 할 테니까 민간이 좀 알아서 해라. 이 기조라고 한다면 민간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가장 앞서서 나올 게 기업인데 네. 이번에 8.15 광복절 그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대기업 총수급 12명을 사면 복권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그걸 기대하고 사면 복권 해준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번에 뭐 기업인들이 뭐 대규모로 이제 사면을
뭐 복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경제 활동에 방점을 뒀다. 뭐 경제 살리기 차원이라고 예,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실제로 지금 그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를 최소한도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빈자리는 민간이 이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정부 활동이 커지면은 민간 활동을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가 아니라 밀어낸다. 밀어낸다라는 예, 뜻의 그래서 구축이죠. 크라우드 아웃한다라는 그런 영어를 번역한 건데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 역할이 늘어날 만큼 그만큼 민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없다 사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정부 역할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좀 달라요. 예. 근데 요거 반대로 정부가 이제 빠져나갔을 때 그렇죠. 민간이 이제 밀고 들어올 거냐 그렇죠. 그래서 크라우드 인이 생길 거냐 예. 이제 그런 논의들이 조금 있긴 해요. 이제 그거를 좀 사실은 정부가 좀 바라는 거겠죠. 그러겠죠. 바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도 뭐 만약에 민간이 이제 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뭐 나쁘지 않겠죠. 뭐 그럴 수도 나쁘지 있겠죠.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인 특별 사면을 해주면 기업에서 투자를 늘렸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예.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사면 전에 기업인들이 굉장히 뭐 투자나 뭐 아니면 뭐 사회 공헌이나 이런 제스처들을 취한다. 말 그대로 제스처 사면 받기 예, 위해서 무슨 재단도 만들고 예, 무슨 예, 뭐 어디 예.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예, 가끔 봤던 장면이긴 해요. 예, 뭐 그것도 이제 사실은 투자 계획 발표하고 총수가 결정 안 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면 해줄래 말래 그 얘기지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뭐 이제 뭐 대기업이 무슨 뭐 우리가 200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총수 결실을 못하고 있네. 예. 해외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 뭐 참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약간 어려운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다만 총수가 이제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업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은 이제 배임 횡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배임 횡령 주주의 그렇죠. 이익을 배반을 한 거고 횡령은 자기 회사 돈을 자기가 사익을 위해 갖다 썼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본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사실은 그런 행동들을 한 건데 풀어줬을 때 그럼 약속한 것이 이제 실행이 될 거냐? 아니면은 예컨대 뭐 시장에서 반길 거냐? 주주들 반길 거냐? 물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반길 수는 있겠죠. 근데 주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면은 뭐 전반적인 이 연구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른다.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거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가와 이제 총수의 사법 처리 사면 이런 것들과는 사실은 무관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좀 전에 나왔죠. 삼성 같은 경우에서 사면했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오르고 이런 거 별로 없었다. 예. 이런 얘기는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르기도 하고 예. 예컨 총수가 감옥 갔을 때 주가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반대로 또 사법 처리 됐을 때 주가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그런 관계가 뭐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그렇죠. 예, 우리 대통령님께서 과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 의사결정과 기업의 투자가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실현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좀 더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게 예컨대 뭐 어떤 우리의 뭐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뭐 총수가 51% 주식 들고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이미 투자라고 하는 건 상당히 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런 거는 가능해요. 우리 내년에 할 거 올해 당겨서 하자. 그러면 내년에 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의사결정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자본주의를 오히려 교란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뭐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뭐 이 레토릭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검사들도 사실은 기업 결정을 많이 해요. 기소할 때 보면은 맞아요, 많이 하고 맞아요. 판사님들도 또 맞아. 아니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서 네. 뭐 판사가 왜 경제 걱정을 뭐 그런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런 걱정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룰에 의한 이런 우리가 시장의 이제 운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빼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 룰이 망가지기 때문에 시장의 기조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 자꾸만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어떤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은 조금 멀어져야 되겠다. 어제 저희가 한번 짓긴 했는데 오늘 8월 16일 그러니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삼성의 정경련 복귀가 아마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경련 부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동안 좀 잘 안 보였던 정경유착 이제 부활의 조짐이 보이는 건데 정경유착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정경유착은 우리 코너만으로 충분한데 그러니까. 거기서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요. 올해가 이제 아담 스미스 아마 탄생 300주년인가 그래요. 아, 올해가? 네, 올해가 그래서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열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담 스미스가 그 책을 쓸 때 당신이 중상주의 그렇죠. 중상주의라고 하는 정의련 같은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수입도 규제해달라, 뭐 수출도 지원해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조금 파괴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담 스미스 나와가지고 그냥 냅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느라고 그 책을 쓴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나오고 했던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그 당시에 예. 이런 이제 중상주의들과 이제 싸우기 위한 이제 예. 그런 뭐 측면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정경련에서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죠. 재미난 얘기네요. 예, 하여간 올해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재정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문제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잼버리 있잖아요. 잼버리 뒷구설로 지금 이제 예산 들여다본다. 집행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들여다본다 하면 지금 이게 뭐 쓴 데가 전라북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조직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들여다보는 우선 대상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예. 저는 이제 감사는 뭐 영수증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증빙을 해야 되니까. 예, 온갖 이제 영수증들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그렇죠. 그 영수증 들여다보면서 진행이 될 건데 특활비는 빼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특활비 말씀 좀 안 드렸는데 네. 다른 건 다 삭감이에요. 네. 연구, 뭐 R&D, 내년 예산에서 예, 다 삭감인데 특활비만 지금 삭감 안 한다는. 진짜? 예, 그런 이제 소문이 좀 돌고 있죠. 그 얘기를 빼놓으시면 안 되지. 진짜 근데 그게? 뭐 약간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죠. 아니 뭐 기밀 수사할 게 뭐 그렇게 많다고? 예, 우리 쌈짓돈이다 이거지. 국정의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 예. 특활비는 삭감 안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 특히 법사위에 예산 심사할 때 예.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작년에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뭐 검수 안박이다. 뭐 거기는 뭐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제 수사 범위를 좁혔다고 주장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그렇죠. 주장했던 거고. 근데 그 예산으로 이제 실행이 될 때는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 수사 범위를 좁혔다고 주장하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그 예산만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전혀 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 특수활동비도 민주당이 이제 법대로 이제 편성하면은 사실은 좀 삭감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잼버리 예산 감사원 감사로 영수증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휘발된 영수증 내도 되는 거죠. 아니 한동훈 장관의 그러니까 말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이건 자연 현상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즘엔 그 영수증이라는 게 사실은 법인카드를 쓰기 때문에 전표죠, 신용카드.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 처리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어차피 종이 영수증 별 필요도 없네. 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영수증은 우리가 여차하면은 혹시 나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증빙을 좀 가지고 있자는 거지. 법인카드를 쓰는 한에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국가 재정이라는 게 대부분 다 법인카드로 쓰이니까 사실은 영수증 자체는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휘발됐으니까 뭐 복사해 줬다 이런 거는 사실은 웃기는 얘기죠. 다 전산으로 다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전산으로 다 내고 전산으로 거기 필요한 부분은 뭐 약간 삭제해서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 21세기에 지금 침 발라가면서 영수증 한 장 한 장 세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태가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학교 연구비도 영수증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다 법인카드로 쓰는데 거기 다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역을 다 갖고 있는 거고 그거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건데 프린트해가지고. 아니면 파일로 줘도 되고. 감사원 감사는 더 편해졌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뭐 증빙 안 되는 거는 또 뭐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걸로 힘 빼는 거죠. 내용으로 힘 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감사받기 싫어하는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감사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에 이제 쓴 규모대로 책임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도를 보면 전라북도는 주로 이제 그 구제가 큰 거, 뭐 인프라 건설 비용 이런 쪽으로 많이 썼고, 조직위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많이 썼다. 근데 여기 운영비 이제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 이런 거 설치비도 아마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라북도가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들여다보는 거 상대로 더 쉽고 심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예산은 한 1,100억 정도라고 지금 보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쓴 거를 보통 한 전북이 한 20% 정도 썼고 80% 정도는 이제 뭐 조직위원회에 썼고, 그러니까 책임도 사실은 예산대로 배분되는 게 맞죠. 그렇죠.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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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책임 강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전북은 이제 기반 시설 하는데 주로 많이 썼거든요. 주송하는데. 근데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SOC 사업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비리가 좀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뭐 들여다본 건 아니라서 자신은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관행으로서는 되는데 또 감사원의 눈으로 또 이제 약간 한 45도 각도에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숨은 그림이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 그 구축 비용이 많이 썼다고 한다면 기반 시설이니까 그 야영장 거기 있는 그 부지 조성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접근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전북 여러 곳에 걸쳐서 그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가 좀 위험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냥 이 잼버리 관련된 그냥 직접 이런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하면서 SOC 건설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매립도 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설 토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그냥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 뭔가 혜택이 갔는데 여기서 누가 백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소환이 되면 전라북도의 그러니까 의원들의 거의 모두는 민주당 소속이다. 그럼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감사원의 태도나 뭐 경찰이나 뭐 검찰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총선 모드로 가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먼저 콕 찍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밑자락을 좀 깐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사로 타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그런 좀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가 지금 없다. 그렇죠. 이건 가능성 차원이지만 숨은 그림이다. 상당히 중요한. 포석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포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저는 하여간 뭐 어차피 뭐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아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감사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곤란하다. 그렇죠. 예산 집행 차원에서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드라이하게 봐줘야지. 이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파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 도의원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축인 여성가족부 있잖아요. 이건 예산 문제 말고 여성가족부의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제가 또 그 여성가족부와 그 연구 영역을 진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연구 영역이 기재부만이 아니었군요. 제가 뭐 전 부처에 걸쳐가지고 용역의 왕자. 하이에나. 너무 하이에나라고. 남들이 버린 용역을 주워서 하는 하이에나. 그럼 여성가족부 잘하시겠네. 뭐 지금은 조금 다른데. 이게 원래 여성부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성가족부로 지금 남은 건데 이게 이제 그 여성과 가족이 결합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청취자분 들으시기에 뭐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개의 그 개체가 묶여져 있어요. 여성과 가족이? 그렇죠. 양립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왜요? 우리가 앞에 여성 할 때는 이게 이제 뭐 약간 여성학을 전공하신 혹은 여성계를 대표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타고 들어가는 거고 여성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든지 또 가족은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대로 대표되는 이제 가정계 옛날에 가정대라고 단과대가 있었죠. 그렇죠. 가정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좀 입김이 좀 작용하는 거고. 근데 둘 다 가족을 좀 바라보는 약간 관점이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책의 바탕에 대해 철학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뭐 여성계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여성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표현이 좀 하여간 학술적인데 약간 뭐 속박하는 기제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성이 어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가정에 어떤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해방. 잠깐 묻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안에 누가 이제 아픈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이 뭐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게 된다. 그렇죠.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돌봄 같은 이제 수요가 생기면은 여성계 입장에서 보면은 접근을 하면은 이게 가족에 있으면 안 되고 돌봄이 사회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사회화. 바깥에서 공보육이나 어떤 국가의 도움을 필요해서 아니면 커뮤니티라도 도움을 통해 가지고 돌봄을 조금 해결하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접근이 이제 가능하고 가정계가 바라보는 가족은 이제 이게 뜰정자 정이거든요. 그렇죠. 정원할 때 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돌봄이 수요가 생기면은 가족끼리 좀 돌봐야 되는. 정책 철학과 좀 차이가 지향이 있죠. 완전히 다르다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충돌이 생겼던 부분이 이제 영화의 경우에 영세. 갓 태어난 이제 영세. 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상 돌봄을 지금 무상 보육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엔 영세도 어린이집에 많이 보냈어요. 그때부터 돌보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직장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전통적 가정 개념에서 보면 애착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돌봐야 18개월까지는 된다. 뭐 엄마가 키우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돌봄을 그 어린이집에 그 지원을 해줄 게 아니고 집에 줘라 가정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이제 영세의 경우는 이제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설명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네. 네, 부모급여 이런 것들도 그럼 영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키워라. 그러면 용역 보고서를 낼 때 여성의 관점과 가정의 관점에서 이 데스킹이 달라지는 경우가 데스킹이 달라지죠. 많았어요? 뭐 굉장히 괴롭습니다. 약간 전 이제 약간 아수라백작 같다는 그런 약간 느낌이 들었는데 마징가 제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청취자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은 또 아무튼 예, 하여간 뭐 그 안에서도 의사결정이 상당히 그 일원화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참 그 의사결정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철학으로 이게 결정되지 않기 이런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예,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잘 뭐 기억해 보시면은 초대 이제 여성부 장관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거든요. 여성계 대표잖아요. 그래서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쭉 장관 하다가 또 MB 들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정대 교수님들이 오셨었어요. 아, 그랬네.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애야 되니까 제3자 경제학자. 그러면 여가부내에 이른바 우리가 흔히 보는 파벌이 있겠네요. 그러면 철학적인 이제 그 철학에 기초한 파벌. 파벌이 있는 거죠. 예.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합하기 힘든 두 파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공무원들 같겠지만은 예. 그래도 일단 공무원들도 다 공부를 하잖아요. 나는 여성학 중심으로 공부한다. 예, 나는 예. 또 뭐 가정 뭐 관련해서 공부한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서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좀 합의하기 힘든 뭐 지점들이 좀 있죠. 예.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잼버리 운영을 총괄하는 데서 상당히 어떤 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로 뭐 청와대 가지고 예. 뭉쳐가지고 뭐 일을 하나 큰 행사를 치러낸다 이럴 때는 아마 물론 가족에 대한 이런 관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겠죠. 뭔가 좀 뭉쳐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힘을 발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저해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잼버리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도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도 이제 뭐 전력해가지고 이거를 챙기는 사람이 이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김현숙 장관 있잖아요. 예. 사실 인수위 시절에 그때 정경유착 시즌 1 때 교수님이 그 인수위 안에 세웠던 그 경제학자 족보도 한번 정리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김현숙 장관은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경제학자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김현숙 장관은? 저하고 또 특수관계인이죠. 여기서 특수라함은 저하고 설린 우호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같은 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했고 심지어 금강산 관광도 같이 갔다 왔고 연구 보고서도 저희가 같이 많이 쓰고 친했죠. 친했고 이분이 이제 청주 출신이에요. 청주 이제 일신여고. 청주 출신이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84학번입니다. 84학번. 근데 그 서울대 경제학과 84학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83년도에 아웅산 폭탄 그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경제 관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 뭐 김재익 수석이라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하신 얘기가 그 83년도에 그 사건이 나니까 TV에 경제 관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소개가 나오는데 그때 서울대 경제학과가 많이 TV에 떠가지고 좋은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서울대 경제학과로 시험 잘 많이 왔다. 보는 머리 좋다고는 표현하기 좀 그렇고 시험 잘 보는 시험 잘 보는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했다. 그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재가 많았다. 인재가 많았다. 서울대 경제학과 84학번에.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게 교수님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84학번들에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 아무튼 인재가 그러니까 진짜로 많았는지 많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대 안에서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그런 했다.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그 김현숙 장관도 그 84학번이다. 그 84학번이다. 84학번인데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그 운동권 이제 데모였던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네. 운동권이었다. 그래서 84학번이면 엄청 할 텐데. 엄청 할 때인데,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저희 선배들을 물어보니까 이건 그 누나 대단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그냥 경제학 하셨는데, 요 지도 교수는 이제 그 조인구 교수님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요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가까운 한국 그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분 제자인데, 예. 그분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이론을 하세요. 이론. 예, 응용수학이죠 일종의 예, 응용수학 하시는데, 우리 김현숙 요 장관은 원래는 전력산업을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보육 뭐 이런 걸. 아 그래? 여가부 장관 시킨 그래서 보육 전공했다고 시킨 건가요? 뭐 그런 이유가 있죠. 오. 사실 그런 이유면 제가 여가부 장관을 해도 사실은 용역 보고서를 써서. 제가 논문도 엄청 썼습니다. 뭐 무슨 보육 여성.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써요. 뭐 어차피 지금 저는 뭐 벗어나가지고. 예. 여하튼 그 뭐 그냥 대학 교수로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로 19번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때, 의원이 되나요 그때? 네,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안정범 수석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정범 수석.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비례를 했는데 그냥 뭐 19번이었으니까 많은 비례대표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그렇죠. 한 명인데 이제 언제 눈에 띄게 되냐면은 2015년도에 이제 유승민 이제 전 의원 그때 당시 원내대표하고 그 대통령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배신 이야기가 나오는. 배신 얘기가 나올 때죠. 네. 근데 이제 그 김현숙 장관이 이제 유학 가기 전에 KDI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잠깐. 유승민 의원도 KDI 그때 연구위원으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친해요. 아 그랬어요? 국회의원도 같이 하고 KDI도 같이 근무했으니까 당시에 같은 편으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015년도 5월달에 돌변해가지고 저격을 한 겁니까 유승민? 네,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맹공해가지고 당시 이제 시선 집중에 그 손석희 시선 집중. 신동호. 신동호의 시선. 그치. 그때는 신동호의 시선 집중. 신동호의 시선 집중. 예. 잠시 이제 그때인데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유승민 의원 사퇴해야 된다. 아니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도대체? 하여간 제가 이런 시선 집중 시사 프로 매니아입니다. 예. 그때 하여간 의총에서 엄청 맹공을 했어요. 그랬어요? 예, 뭐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눈에 띄어가지고 고용복지 수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청와대로 가는 거니까 의원이 청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그만두고 사퇴하고 고용복지 수석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른바 이제 그 시행령에 따른 쉬운 해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해고 요건이 조금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해고할 수는 없어요. 해고 요건 완화. 근데 법상으로는 안 되니까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쉬운 해고를 추진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노동시장 이제 개혁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TF도 만들고 뭐 이제 사람들한테 압력도 놓고 그리고 이제 뭐 고용부 예산도 갖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직권남용하고 이제 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도 좀 받고 그러셨어요. 국정농단 사건 때.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기소는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간 적폐를 올려가지고 수사를 좀 받았죠.
그러면 친박 라인인데 어떻게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캠프가 만들어졌을 때 윤석열 캠프 만들어졌을 때 그 들어갔는데 당시 이제 같이 들어갔던 사람 중에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었던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강석훈 의원이라고 지금 산업은행 예, 네. 은행장 경제수석했죠. 네. 그다음에 김현숙 이제 장관 그 고용복지 수석하던 네. 뭐 대부분 많이 다쳤는데 두 분만 잘 살아남았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그냥 일반 교수는 아니잖아요. 네. 둘 다 교수했고 수석도 했고 네.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교수다. 보통 교수 저도 뭐 대부분 그러지만은 말만 하고 일 시키면 잘. 폴리페서를 일할 수 있는 교수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여하튼 가셨는데 일단 뭐 여가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정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 예, 그리고 미션 자체가 이 여가부를 이제 해체하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예, 뭐 이를 뭐 뜨문뜨문한 거죠. 그리고 뭐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예, 뭐 평상시와도 보다도 훨씬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거든요. 잼버리에. 예, 잼버리에. 예. 뭐 그 다른 관심 있는 거 할 때 얘기하고 이렇게 발표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디테일도 되게 잘 알고 예, 현장도 챙기고 성격이 뭐 엄청 세요. 예, 저한테도 뭐 욕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아이가 성격 엄청 센데 요번에 할 때 보니까 뭐 거의 뭐 파악이 거의 안 되신 거 보니까 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당 부분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우리 김은숙 장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면 이분의 지금 운명은 어떻게 지금 점치십니까? 뭐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원래 청주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 84학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학교도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청년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러면은 청주 출마를 조금 내년 총선에서 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잼버리 전에 잼버리 때문에 지금 다 날려먹은 거 아니냐.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숭실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자리를 빈 거예요.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비었고 그다음에 수석하느라고 자리 비었고 그렇네요. 그 잠시 들어왔다가 또 다시 또 자리를 빈 거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조금 뭐 의사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진짜 궁금한 게 폴리패스 있잖아요. 네. 수시로 그리고 올해 그 자리를 비우면 그 TO 비운 걸로 해갖고 충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선출직은 지금 그만둬야 돼요. 지금은 선출직은. 근데 임명직은 그거는 이제 휴직의 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명직 임기가 있으니까 보통. 그렇죠. 근데 임명직을 좀 여러 번 이어가면은 선출직은 그 교수직 사퇴해야 되는데 선출직은 사퇴해야 되는. 임명직은 휴직 처리가 되는 거죠. 휴직 처리되면 그러면 그 TO 발생이 된 거 아니어서 교수 충원을 못 해요? 교수충 못 하죠. 야, 그러면 그 학생들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1, 2년 정도 뭐 갔다 오는 거는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간 지게 되면은 뭐 어느 쪽을 할 것인지 본부는 무엇인지를 조금 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굳건히 학교를 지키고 계시는 거고. 저는 뭐 학교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성적을 받아줄 때가 뭐 학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교수님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또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